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프랑스는 아직 가을이 제대로 시작이 안 된 느낌입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낮 최고 기온이 28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좀 훅 떨어지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계절이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네요. 매년 기후위기를 실감하고는 있는데 올해는 정말 이 단어 속의 위기를 제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절망만 하기보다는 이 기후위기에 맞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0월 둘째 주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우선 지난주 후기라고 할까요? 남겨주신 글들이나 나눠주신 의견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올라간 첫 회, 우리의 몸 에피소드를 제 예상보다 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좀 부끄러워서 아직 홍보를 할 걸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셔서 우선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우습긴 한데 저는 좀 되게 부끄럽거든요. 이게 처음이라서 그렇겠죠? 사실은 제가 들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고 누군가가 듣고 있다고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네, 성격상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조금 헐렁헐렁할지라도 앞으로도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가지고 뭘 시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시작도 전에 뭔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이 커서. 근데 이 팟캐스트는 좀 제가 전부터 되게 하고 싶었고 꾸준히 또 해보고 싶어서 좀 모자라고 헐렁하더라도 우선 시작하자. 하다 보면 늘겠지. 한 주 한 주가 훈련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무책임하게 시작부터 했거든요. 근데 뭐 시작도 전에 뭔가 잘하려는 마음만 앞서면 또 아예 시작을 못하게 되기도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나마 어쨌든 꾸준히 잘 해보겠습니다. 남겨주신 의견이나 이제 댓글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 남겨주신 의견이나 이야기가 없어요. 뭐 첫 회니까요. 네.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주실 곳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인데요. blog.naver.com/흔주송 HEUNJUSONG 언더바로 들어오셔서 프다복 메뉴를 보시면 각 주마다 에피소드 관련 글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들으시는 플랫폼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10월 11일 프랑스 개봉 다큐멘터리 영화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총 2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프랑스 프넌 감독의 들라콩케트입니다. 프랑스 프넌 감독은 52년생 프랑스 여성 영화인이신데요. 편집, 시나리오, 연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들라콩케트, 제목을 직역하자면 정복에 대하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알제리 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대 알제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지로 통치하며 그들의 문화와 민족성을 박탈했던 1830년부터 1848년 사이에 이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당시의 인사들이나 작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샤를 10세, 빅토르 위고, 알렉시드 토크빌 등의 글을 나레이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이미지와 과거의 목소리가 한 영상에 담기는 거죠. 아마도 당시의 제국주의적 시선에 대한 비판이 담긴 영화가 아닐지 상상해 봅니다. 두 번째 개봉 영화는 Love, It Was Not 이라는 마야 사르파티 감독의 작품입니다. 2020년 작품으로 이스라엘과 오스트리아 합작 영화고요. 자세한 정보를 찾지는 못했는데 감독은 90년대생 이스라엘 여성인 것 같네요.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던 여성과 그 안에 있었던 나치 친위대원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던 첫 999명의 여성 중 단 22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 영화의 주인공인 헬레나 시트론이 있습니다. 헬레나는 아우슈비츠에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나치 친위대 소속이었던 프란츠 분슈의 이목을 끌게 되고요. 그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후로 프란츠는 헬레나와 그녀의 자매를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30여 년 뒤 이스라엘로 거주지를 옮긴 헬레나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프란츠의 아내가 보낸 건데요. 이제 전범 재판을 받게 된 프란츠를 위해서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죠. 찾아보니 감독은 전에 이미 이 이야기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적이 있더라고요. 2016년 학생 시절에 The Most Beautiful Woman 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고요. 이제 그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 단편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학생 시절에 졸업 영화, 학생 영화로 만든 그 영화로 큰 이런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경우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부럽습니다. 되게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자기 학생 때 만든 영화로 이렇게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거 어떤 기분일까 막 이런 사실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사실 옆에 지금 저희 고양이가 뭔가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고양이도 동의를 하나 봐요. 아무튼 부러운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장항준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을 떠올리죠. 이제 영화계라는 곳은 이제 누가 먼저 더 빠르게 성공하느냐보다는 누가 끝까지 남느냐가 중요한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죽을 때까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을 봤는데 재현을 위한 장치로 포토콜라주가 합쳐진 디오라마라고 할까요? 아우슈비츠 모형 세트를 만들고 그 안에 인물들의 사진을 자르고 세워서 디오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재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예고편 보실 수 있게 블로그에 예고편 영상 및 링크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개봉 영화 중에 이 Love, It Was Not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이야기 자체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예고편을 보시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진이 아우슈비츠의 그 파란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헬레나의 사진이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진이잖아요. 그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라니. 그 사진이 제 상상력을 너무나 자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사는 도시에는 그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DVD가 나오거나 아니면 VOD 서비스로 볼 수 있게 되면 그때라도 보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다큐멘터리 영화는 지난주에 노트거 우리의 몸과 함께 개봉했던 주브 살리살롭 라미소진이 오땅리 뉴메릭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목을 설명하면서 좀 난감해 했는데요. 한국 제목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작품이 올해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영화제 상영 당시 제목은 이제 영재를 그대로 번역한 백래시 디지털 시대의 여성 혐오였습니다. 백래시는 원래 반동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저널리스트 수잔 팔루디가 미국의 80년대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반격의 원인과 양상을 저술한 책 백래시를 펴내면서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이들이 이를 왜곡, 공격하는 행위를
백래시로 표현해서 자주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캐나다 퀘벡에서 만들어졌고요. 공동 연출 다큐멘터리인데요. 레아 클레몽 디옹 그리고 길렌 마후아라는 두 여성 감독이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길렌 마로이스트 이렇게 두 번째 감독 이름이 소개가 됐는데 이거를 성을 불어식으로 읽으면 마호아가 돼서 뭐 두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감독의 이력을 살펴봤는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쨌든 두 분 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레아 클레몽 디옹 감독은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활동가 그리고 연구자이고요. 길렌 마후아 같은 경우에는 저널리스트이고 영화 제작자이며 음악가, 연출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두 감독분 사이에 나이 차가 좀 있더라고요. 25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세대가 다른 두 감독이 같이 연출을 하면 물론 뭐 세대차나 서로가 달라서 오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 의지가 되고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던 것만큼 혹시 또 이 오늘 에피소드를 듣는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의 시작은 감독인 레아 클레몽 디옹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2012년 22살의 나이로 직접 온라인상에서 여성 혐오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단순 욕설에서부터 신체 비방 욕설, 성적인 욕설, 인격을 깎아내리는 비방해까지 그리고 심하게는 강간,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해요. 이제 그런 일을 겪고 한동안은 자신이 여성인 사실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이런 일을 겪는 여성들이 자신 혼자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유럽과 북미 두 대륙에서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 사이버 폭력 피해를 입은 4명의 여성과 또 다른 한 남성의 이야기를 쫓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감독들은 가해자들을 만나보고 싶었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요. 그런데 자료 조사를 해나가고 법, 심리학,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가해자들의 목적은 결국 여성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주자,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 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영화는 피해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당한 여성 혐오 폭력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화하여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는지를 인터뷰와 자료화면, 그래픽을 통한 재현 및 배우들로 재현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도시는 로마, 그리고 소개되는 인물은 이탈리아의 정치인이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탈리아 의회 하원 의장을 지낸 라우라 볼드리니입니다. 사건은 라우라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후 의회에서 한 첫 연설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라우라는 연설에서 여성 의장으로서 다른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사이버상에서 공격이 시작된 거죠. 한 유머리스트가 라우라에 대한 성적인 조롱이 섞인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고 우파 남성 정치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들 또한 이 사이버 폭력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유세 현장에서 누군가 들고 온 공기주의평 섹스 인형을 가리키면서 하원 의장 라우라가 여기 와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죠. 라우라는 강간 협박, 살해 협박 등 수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고 맙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퀘벡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로렌스 그라통입니다. 로렌스는 5년 전 대학생 시절 어떤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게 됐는데요.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있거니 수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여성,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쓰고 있는 누군가가 로렌스의 게시물마다 조롱과 비방이 섞인 댓글들을 달기 시작하죠.
신체 비방글은 물론 수업 중에 로렌스가 했던 말이나 상황들을 들먹이며 듣는 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말들로 끊임없이 로렌스를 괴롭힙니다. 로렌스는 이 여성을 찾기 위해 수업을 같이 듣는 이들의 얼굴을 둘러보지만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속의 여성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나타나지 않고 이어서 또 다른 계정들도 그녀의 페이스북에 찾아와 비방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로렌스는 결국 이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 친구 또한 같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더 찾아보니 그 학년에 10명 정도 더 되는 학생들이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용의자를 특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던 한 남학생이었다고 하네요. 타인의 프로필 사진 뒤에 숨어 같이 공부하는 여성들을 향해 인터넷상에서 폭력을 휘두른 거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미국 버몬트주 하원 의원이었던 카이아 모리스입니다. 카이아는 2014년 처음으로 당선되어 의회의 유일한 흑인 여성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의원으로서 약자들을 대변하고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카이아에게 사이버상의 공격이 들이칩니다. 그 공격은 2016년 미 대선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요.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유세에 보수층 지지자들은 열광하게 되고 그에 힘입어 거리낌 없이 타인종을 배척하고 혐오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된 거죠. 네오나치가 등장하기까지 하고요. 시카고에서 온 블랙 여성이 버몬트의 모든 걸 망친다. 시카고로 돌아가라며 카이아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피해자는 파리에서 살고 있는 배우이자 페미니스트 유튜버 마리오 세클랑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페미니즘을 좀 더 재밌게 이야기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 길에서 당한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린 후 사이버상의 여성 혐오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영상에 4만 개가 넘는 욕설이 달렸고 당연히 거기엔 강간과 살해 협박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 마리옹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극도로 소심해졌다고 하네요. 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욕설에 시달리고 공격을 받은 이유는 바로 말하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으로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커뮤니티를 위해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며 질문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 노력했다는 것이 이들이 욕을 먹고 강간 협박과 살해 협박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 피해 여성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들을 취하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에는 정해진 법규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다크웹 포르노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가 올라간 걸 확인한 로렌스, 그러니까 퀘벡의 선생님이죠. 이 경찰서를 찾아가지만 인물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기에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 등 힘 빠지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되려 로렌스에게 인터넷에 올라간 정보들을 다 지우는 건 어떠냐고 제안까지 하죠. 대중 앞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더 많은 정치인들의 경우 사건을 공론화하고 조치를 취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에게 달려드는 이들의 공격은 거세집니다. 정치인의 경우 스케줄이 공개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가해자들은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협을 가하는 거죠. 사이버상의 폭력은 일상생활이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주변에 자신을 공격한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 누군가 실질적인 공격을 가해올 수도 있다. 라는 두려움에 계속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파리의 유튜버인 마리옹의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16살 때 동급생 남자 학생들한테 강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 경험과 비교했을 때 사이버상의 언어폭력, 성희롱, 각종 협박들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가해자가 몇 명인지도 알 수가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세상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으니 말입니다. 영화는 피해자들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언어학자를 통해 여성 혐오에 대한 욕설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사회학자,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해자들의 심리, 현재 소셜미디어가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면모 등을 들여다봅니다.
산업혁명 이후 여성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여성들에 대한 혐오도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극심해지게 된 거죠. 이런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요즘 아이들은 아주 이르게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고 당연히 이런 인터넷 세상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으니까요.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합니다. 한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이 남성은 사이버 폭력으로 고등학생이던 딸을 잃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한 친구가 주는 보드카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주변에는 모르는 다른 남학생들이 있었고 온 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던 거죠. 이 남학생들은 강간 장면을 촬영했고 다음날 학교에는 이 소녀의 사진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 남자랑 잔 창녀다 라는 꼬리표가 붙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피해를 당한 건 소녀인데 되려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학교나 경찰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학을 결정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졌고 결국 소녀는 자살하고 맙니다. 가해자들은 가볍게 던진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결국 극에 달한 사이버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으로 진화하기도 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정치인 라우라는 총알이 담긴 편지를 받게 됩니다. 살해 협박인 거죠. 미국의 정치인 카이아는 한밤에 집 문을 거세게 두드리거나 페인트 총으로 집을 공격하는 등의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고요. 영화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과 사이버상의 여성 혐오에 대해 분석하고 끝났다면 보고 나오는 이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사이버 여성 혐오 피해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말하기를, 액션을 취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하원 의장이었던 라우라는 자신을 성희롱하고 조롱했던 마테오 카미치오 톨리 폰틴브레아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서 재판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혐오 게시물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항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을 만들고 입법에 성공하죠. 퀘벡의 교사 로렌스는 자신의 경험을 아이들과 나누며 사이버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방지를 위해 교육을 하고요. 파리의 마리옹은 다시 유튜브 채널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섭니다. 미국의 정치인 카이아는 FBI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지만 결국 견딜 수 없어 이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목소리를 내는 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자살한 소녀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며 자신의 이야기로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불편한 이미지 및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는 내내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영화를 보고 난 뒤 제 마음에 남은 것은 안타까움과 절망감보다는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용기였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생각에 대해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계속 말하고 표현할 것, 그것을 포기하지 말 것을 배웠습니다. 영화는 자료화면 및 그래픽 재현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에서 꽤나 품이 많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인터넷상에서 문자로 된 욕설들로 이 사이버 폭력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타이포그라피도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이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이제 피해자들의 여성 혐오 사이버 폭력 경험을 주제로 피해자들의 인터뷰로 영화의 몸통을 만들고 거기에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얹어서 그들이 당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설득력을 얻고요. 이제 재현 이미지와 그래픽 이미지로 표현의 살을 덧붙였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에 본 다른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어쩌다가 우연히 봤는데 오늘 소개한 영화와 맞닿는 지점이 있어서 말해볼까 합니다. 모르간 프룬트. 성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불어로 읽으면은 푸운드고 독일식으로 읽으면은 프룬트 약간 이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모르간 프룬트의 19분짜리 단편 다큐멘터리 곰입니다. 이제 이 제목의 곰은 동물 곰을 뜻하고요. 2022년 스위스 작품인데요. 감독의 학교 졸업 작품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탱크에서 봤는데요. 탱크는 유럽 및 프랑코폰 국가에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전용 스트리밍 유료 플랫폼입니다. 정기 구독 시 약 60여 편의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바뀌는 방식은 이제 매주 6, 7개의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올라오고 2달 동안 유지가 되고요.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내려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는 다큐멘터리는 연도나 주제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이 이제 편집진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기간이 끝난 작품들은 나중에 따로 대여, 구매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영화 이야기를 하면 한 아마추어 촬영 감독이 자신이 몇 년 동안 찍은 곰 영상이 있는데 이걸 편집해 영화로 만들어줄 사람을 구한다며 감독이 재학하고 있던 학교에 연락을 합니다. 마침 동물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았던 감독은 이 중년의 남성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에게서 이제 6mm 비디오 테이프를 넘겨받아 디지털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남성이 찍은 것은 곰이나 여우 등 동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성들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인 거죠. 발, 다리 등 여성의 신체를 당사자들 몰래 중으로 당겨서 찍고 공공장소에서 마주치는 여성들의 모습을 착취적인 시선으로 찍은 겁니다. 여성인 감독은 이 영상들을 발견하자마자 이 작업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레이션으로 감독이 말하길 한 소녀를 착취적 시선으로 찍은 영상은 청소년 시절 지하철에서 그런 시선을 받고 성희롱을 당했던 감독의 기억을 끄집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장 이 카세트 테이프들을 불태워버려도 모자라지만 감독은 어쨌든 기록이 된 그 영상들을 가지고 다른 영화를 만들기로 합니다.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로 하는 거죠. 남성이 찍은 영상들을 함께 그 남성과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성들을 찍은 영상을 봤다고 감독이 말하자 남성은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가 미안해해야 할 대상은 감독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찍고 나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 남성은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여성은 꽃처럼 자연의 원초적인 아름다움 중 한 가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하죠. 거기에 이제 감독은 하지만 꽃은 사물이지 않냐고 응수합니다. 남성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일 뿐이라며 두루뭉술한 주장을 펼치는데요. 감독은 여기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선들이 여성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것 자체로 폭력이 될 수 있다고요. 남성은 감독에게 너무 과하게 상상하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여성들이라면 그게 절대 과장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특히 그 시선이 착취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감독은 이 남성과 대화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미술관에 가서 여성들을 그린 그림을 보며 남성의 여성에 대한 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성을 다른 시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남성의 시선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기 하나 바뀐다 해도 다른 수많은 남성들은 여전히 그럴 텐데 그게 큰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 남자는 말합니다. 영화는 상영관에 함께 앉아 영화를 보는 감독과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이 남성의 시선은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그에게 어떠한 균열을 낸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19분의 단편이지만 이 다큐멘터리에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착취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찍는 자와 찍히는 대상 사이의 권력 관계에 대한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처음에 소개글에 감독은 남성이 찍은 것이 곰뿐만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점점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뭐지? 뭘 다른 걸 찍은 거지? 뭐 다른 동물이 있었나? 하고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이 나와서 보는 내내 꽤 흥미진진했습니다. 구성 형식이나 편집도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미지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남성과 이야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 감독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본 영화가 미소진이의 또 다른 형태인 시선폭력을 다루고 있어서 오늘 다룬 다큐멘터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이야기한 영화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블로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블로그 댓글 또는 들으시는 플랫폼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흔주송 heunjusong_입니다. 그럼 돌아오는 한 주도 대체적으로 즐겁고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